빈살만 왕세는 한국을 좋아해요.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중동 나라가 관계 중심의 나라입니다. 마질리스라는 문화가 있는데 중국의 관시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네옴시티 같거든요. 용두삼이 아니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기술 중에서도 태양광 해수 담수화 기술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네옴을 많이 기대를 했던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이걸 사기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사우디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요. 이것도 참 긴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걱정됐던 건 중국이 중동 쪽에서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면서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동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 불편한 거 아닙니까? 중국이 너무 꽉 잡고 있으면. 물론 빈살만 왕세는 한국을 좋아해요.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카 메디나를 이제 고속전철 연결했어요. 수년 전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서 왜냐면 사막에 기온도 높고 지진 위험도 있고 다 포기했는데 중국이 했어요. 중국이 했는데 그때 손실이 한 4조 공사비로. 손실 이유는 여러 가지 지연도 되고 그 메카 메디나는 무슬림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무슬림이 하는 애들 찾아야 돼요. 어느 구간부터는. 근데 그거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할 때도 그 사람. 네,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찾는데도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예측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손을 봤죠. 근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제 운영권을 줬어요. 그걸로 많이 상세가 된 걸로 아는데 중요한 거는 메카 메디나를 오가는 사우디 애들이 이걸 중국에서 만들었다더라. 다 알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잘하네. 신뢰가 쌓인 거고. 그리고 신뢰가 좀 쌓인 거죠. 사우디 정부에서도 얘가 하거나 손실이 컸는데도 했었고 결국 해냈고 중동 나라가 관계 중심의 나라입니다. 마질리스라는 문화가 있는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죠. 마질리스라는 건 이제 사랑방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마질리스에서 모든 그런 대화가 세대간 전통도 내려오고 마질리스를 통해서 결혼식도 하기도 하고 뭐 여자들만의 마질리스도 있고 그 마질리스에 초대를 받으면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도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왕이 가끔 마질리스를 해가지고 초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장 마음을 여는 거죠. 예, 거기서는 마음을 열고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국의 관시 그런 비슷한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한 번 맺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굉장히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은 대학이건 연구기관이건 기업이건 탑은 항상 웨스턴이에요. 그 서구 사람들, 백인들. 이제 조금 차별인데 그게 비즈니스에 조금 적응이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그런 기업을 선호합니다. 굉장히. 일본, 뭐 독일, 미국 이런 기술 강국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그런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고 한국도 아마 기술 강국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고속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미지를 바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서양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거고 2차적으로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기술 강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중국도 신뢰도가 꽤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삐집고 들어가려면 좀 노력이 꽤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제 합자 투자죠. 기술 이전. 같은 기술을 이전을 한다면 중국보다는 한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랄지 몇몇 기업들이 공장을 할 때 기술 이전을 이제 조건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사우디 같은 나라는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를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자국민들을 고용 많이 시키고 이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게 있고 기술도 키우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이전을 원하고 자기네들이 좀 이걸 힘을 갖추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동조를 해주면서 우리도 받아올 걸 받아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또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군주 입장에서는 항상 정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 가지 위험 그룹인데 보수 종교인과 엘리트 상인들, 그다음에 다른 그룹이 이제 젊은 청년입니다. 특히 신실한 무슬림, 학력이 낮으면서 신실한 잠재적 위험 요소죠. 이 세 그룹이 힘을 합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살만 왕세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일단 보수 종교인들을 제압을 한번 했었죠. 엘리트 상인과 왕자들 제압을 했고 마지막 그룹이 이제 이겁니다. 그 젊은 청년들. 일반적으로 MZ세대가 굉장히 지지도가 높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서구 문물을 경험하고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참 잘 나갈 때는 미국에만 한 7만, 8만 명 정도 유학을 보냈었고, 다 국비로 생활비 다 주고, 저희 학교에도 굉장히 사우디 애들이 많이 왔었고, 근데 그런 애들이 뭐 두바이에 있는 그 서구 문물들을 다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 정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력 수준이 조금 낮고, 굉장히 신실한 무슬림 애들. 애들이 이런 개방을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 표출되지는 않죠. 언제 표출되겠습니까? 안 좋을 때 되겠죠. 경제가 안 좋을 때죠. 그러니까 항상 뭐 암세포도 몸이 약해지면 이게 터지게 되는 것처럼 과거에 아랍 혁명이랄지 이슬람 혁명이랄지 이런 것들 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서 이게 다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경제학적 시장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은 뭐 종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모든 문제가 다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위험한 젊은 애들인데, 지금 절대군주가 일반 국민들한테 베푸는 혜택 중에 하나가 공공부분의 일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공공부분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공공부분 일자리를 줄이게 돼요. 그럼 일자리를 못 잡게 되니까 애들이 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애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 왕세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냐. 게임 산업을 하고 또 스포츠, 유명 스포츠 애들 다 불러오고, 물론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관광 효과도 있고 GDP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국민 교육 정책을 해가지고 애들을 민간 기업에 고용하게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의 안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우디랄지 중동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연구해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중동에서 여성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하고. 그래서 조금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나라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너무 재밌는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네옴시티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네옴시티가 용두삼이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뭐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 털리고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도 하시잖아요. 네옴시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인 시각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데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옴시티는 원래 이제 계획이 나왔을 때요. 보면은 이제 왼쪽 게 원래 원안입니다.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옴시티 계획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수년 전에. 근데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거를 노를 했죠. 왜냐하면 왼쪽 거는 너무 평이하다. 매력적이지 않다. 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의 어떤 모듈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 5분 내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역이죠. 마포구, 강남구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수평 도시죠. 조금 가서 이제 다른 도시를 하고 또 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고속철인다. 좀 혁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로 이제 네오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네오미 라인으로 이렇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그 한색을 보이는 거, 저게 이제 모듈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어느 정도 길이로 1단계 완성을 하겠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170km라고 뭐 서울부터 세종 정도. 그게 이제 2030년까지 된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할 때부터 모듈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혔어요. 해서 늘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우리는 모듈로 할 것이다. 수요에 따라서 모듈로 할 것이다. 최근에 나온 것이 우리 1단계 모듈을 하겠다. 그래서 저 하나 정도 아니면 2개나 3개 많아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면 저걸 이제 모델하우스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하나 만들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괜찮네 하면은 이제 더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2026년까지의 계획에 비해서 조금 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줄인 건 아니고요. 그 모듈을 일단 하나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고 절대 확신할 수 있는 게, 네옴의 다른 프로젝트이 최근에 나온 거 마그나라는 게 있어요. 마그나요. 예, 마그나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홍해를 중심해가지고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그런 호텔을 짓는 거예요. 호텔마다 어떤 특색이 다 달라져. 어떤 거는 그 인피니티 풀이라고 하죠. 아마 세계 최장 길이에 아마 인피니티 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조금 더 어드벤처 하얀 뭐 등반 이런 거 하는 거. 어떤 거는 콘서트홀, 비콘서트홀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정말 그 주거단체, 국제학교까지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10개 정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네온 계획보다 더 늦게 나왔어요. 마그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저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용도 안 돼 저걸 왜 하는가. 그러게요. 돈 없다면서. 돈 없다 저거 왜. 더 놀라운 거는 프로젝트가 다 체결됐습니다. 계약이 다 거의 다 세계 10개국에서. 그 얘기는 외자가 그렇겠습니까? 들어온다는 예, 거예요? 외자가 들어갔어요. 다 그것도 한 나라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서 유럽, 싱가포르, 홍콩, 미국이 다 유명 이제 호텔 만드는 업자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신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래 기술이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 건물은 굉장히 좀 미래적이지만은 미래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여기는. 예. 네옴을 처음에 계획을 발표했을 때와 다르게 사우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엑스포, 월드컵. 확실한 거, 그 카타르 아까 우리 그렇죠. 그래프 봤을 때 예. 최소 3번은 칠 수 네네네.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관광 인프라죠. 그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신달라, 트로제라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마그나도 벌써 지금 프로젝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이게 회의져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이 네옴은 왜 그렇게 되는데? 네옴은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신기술 중에서도 태양광 해수 담수화 기술 그게 문제입니다. 아, 현재로 좀 어려운 건. 저는 개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식수 문제, 특히 개도국의 식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옴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건 해수 담수화는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요. 석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이걸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더 라인뿐만 아니라 옥사곤에서. 더 획기적인 거는 태양광으로 해수 담수화를 하면은 부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바다로 넣게 되면 굉장히 바다가 오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또 재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비료를 만든다든지 뭐 굉장히 노벨상가입니다. 이게 되면은. 그러네요. 그게 만약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그걸 보고 카피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것만 돼도 네옴시티 건물 안 지어도 됩니다. 사우디는 완전히 떼돈 돈방석에 올라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야 네옴은 다 안 돼도 네옴이 지금 170km에서 2km로만 하고 그게 성공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우디는 돈방석입니다. 그게 정말 될까? 왜냐면 발표할 때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길래 정말인가? 근데 말은 되잖아요. 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물을 이렇게 태양광으로 이렇게 직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퓨어한 워터만 이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그 기술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계약을 맺었던 일본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2023년에 끝났고요. 계약을 종료를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그 유럽 기업 하나도 2023년에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실제로 UAE에서 똑같은 그 태양광 그걸 하는데 그 기업을 쓰지 않았어요. 막 기술이 없다는 거죠. 다른 기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조건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델하우스는 현재 기술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델하우스니까 이거는 현재 기술로 하는 것 같고 5년, 10년 안에 기술이 개발되면 이제 하겠다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정말 신기술이 있고 그러면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개도국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벨상감의 기술입니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줄었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사기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170km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km만 잘 나와도 이건 대박이다. 2km를 일단 잘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현재 기술로. 그리고 현재 기술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크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발표할 때 우리는 100% 재활용,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만 하고 지금 이제 중요도가 좀 바뀐 거죠. 관광 인프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두바이도 관광으로 시작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만큼 그런 게 아니라 IMF는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함 다르게 다른 전문 연구기관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돼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보지 않을까. 물론 네옴을 많이 기대를 했던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이걸 사기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사우디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사우디의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좀 이걸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의 상황이 완전히 바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만 하려고 해도 지금 관광 인프라가 시급한 마당에 3개가 연달아 있는데 근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요.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될
그냥 투자가 들어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마그나 프로젝트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고 네.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용두사미가 될 수는 있으나 뱀골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용으로 처음에 머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한 거잖아요. 그 마케팅 효과는 분명히 누린 거 아닙니까? 마케팅 효과도 있고요. 네옴시티 더 라인 이건 네옴의 한 부분이고 상징적인 건데 이거 미래 도시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되고 물론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는 하지만은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206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모듈 하나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장 속도는 제가 두바이에 살 때도 저는 미디어시티에 살았는데 그 미디어시티가 처음에는 오피스가 얼마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소니, IBM. 근데 지금 엄청나게 모든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성공을 하면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다른 인터넷 시티를 만들고 헬스케어 시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듈 하나가 성공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말이 되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론이 확 바뀔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사우디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미래 기술을 실현화에 대해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정부도 너무 낙관적이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었다가 이게 안 되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거기서는 약간 실수가 있긴 했네요. 네, 거기서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사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옴시티까지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잘못하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핵심만 여쭤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됐던 게 붙어있지가 않잖아요. 국경이 둘이. 그럼 지금 분명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력 구도라든가 이런 게 다 엮여서 들어가야 되는 전쟁 같거든요. 네. 전체 우리가 그 구도랑 전쟁의 확률을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요. 네. 이것도 참 긴 이야기인데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왜냐하면 꼭 팔레스타인 편인가 하마스 편인가 이란 편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이분법적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 다 서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일단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분위기, 경계 정상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요르단, 사우디, UAE, 이란까지 관통하는 그런 물류가 계획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을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그린수소는 암모니아 전환을 하게 되면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 물류선을 이동하게 되면 인도라는 큰 시장이 있고 사우디 입장에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사우디가 그걸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제 또 관계 정상화가 되면 그게 급속도로 이제 하게 될 확률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하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임박했다고 이스라엘 총장이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있다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팍 공격해버린 거죠. 근데 하마스는 이걸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알락사 홍수 작전 그걸로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 하마스에 이란 혁명 수비대 군인들이 있거든요. 장군들이 항상 군사적으로 조언을 하고 하마스는 이란의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했다는 거는 하마스의 뒤에 이란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죠. 배우설. 예, 배우설. 그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이것이 완전히 엎어져 버렸죠. 장기판을 완전히 엎어버린 것처럼. 지금 그 완전히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됐죠. 그럼 이란이 정말 그랬나? 그때 하마스의 공격 방식을 보면은 엄청난 많은 로켓포를 했습니다. 거기 미사일도 들어갔어요. 그 미사일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습니다. 그때. 하마스에서 굉장히 구형 무기 가지고 그걸 뚫어버린 거죠. 아이언돔이요. 아이언돔을 뚫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방식이 수백 발의 수천 발의 로켓 사제폭탄을 과 미사일을 동시에 한 거죠. 그래서 실제는 다른 거는 그냥 교란용이고 미사일이 진짜죠. 미사일로 폭발시킨 건데 이제 그걸 많이 보도를 안 됐더라고요. 그 미사일이 그 방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거 같아요. 그 대사관의 암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복 공격을 했는데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엄청나게 많은 드론과 미사일, 그다음에 진짜는 그거죠.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걸로 이제 한 거죠. 언론에서는 그거를 다 실패했다. 그냥 99%라고 하는데 진짜는 그게 있잖아요. 그 공격한 장소가 세계 미사일 공격에 관한 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평판이 있던 곳입니다. 파팀 군사기지인데 거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백악관보다 안전하고 크렘린궁보다 안전합니다. 거기는 뚫을 수 없다고. 그거는 이란의 공격을 위해서만 그거를 생각하고 만든 방어망입니다. 미국 보잉 기술이 들어갔고 미국 군사 기술이 들어갔고 이스라엘 군사 기술이 들어간 건데 거기를 정확히 4.5발이 때렸어요. 뚫었어요. 뚫었어. 그거 안전하다고 한 걸. 그것도 미리 공지를 했죠. 우리 나 얼마 있다고 공격하겠다. 공지를 했는데 그걸 뚫은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거네요. 상징적인 거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굉장히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미국이 한국이랑 일본, 대만에 수출하는 방어망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방어망. 그 기술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자존심이 엄청난 스크래치를 낸 거네요. 자존심뿐만 아니라 미국 무기기 수출에 굉장히 타격이 갑니다. 미국이 만든 그건데 저걸 뚫어버렸어. 저거. 뚫어버리면 그거를 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걸 왜 사? 저게 뚫리는데. 돈만 많이 쓰고. 네, 드론이랑 이렇게 하면 다 뚫려버리잖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거 다 막았다고 한 거예요. 전투기로 다 도와주고 드론 다 공격해주고 자기가 다 막아준 겁니다. 그랬음에도 그게 뚫린 거예요. 그랬음에도.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정말 우수한 방공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99%를.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정말 맘만 먹으면 더 뚫을 수 있었어요. 5대인데 하나는 옆으로 갔기 때문에 4.5발이죠. 4.5발이 거기를 군사기 정확히 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부술 수 있어. 예,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재고 방출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더 확전이 안 되기를 원했죠.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확정이 되면 오히려 이게 더 까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반격을 했던 것이 이스파한이라는 곳을 공격했어요. 이스파한. 사람들과 거기 핵무기, 핵 시설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스파한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별칭이 뭐냐면 세상의 절반이라는 곳이에요. 왜 세상의 절반인지 아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뭐 한번 찾아보시면 꼭 유럽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의 절반을 줘도 바꾸지 않겠다. 네. 그거를 때린 건데 상징적인 것도 그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이란이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밑에 인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연결망인데 거기에 이제 한 중간에서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 발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제 고속전철 중국 자본인데 이란의 메카 메디나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이스파니아 고속전철을 연결해가지고 관광객도 꿈꾸고 있고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란 대통령이 죽기 전에 이란 외교부 장관하고 추진했던 것이 이제 그 연결망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꿈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꿈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제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파한이었고 상징적으로 조금만 했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여준 거네요. 그래서 뭐 혹자는 이란이 자꾸 전쟁을 시키려고 한다. 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핵시설 완전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서로 혹전을 굉장히 좀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동 질서가 경제적으로 새롭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다른 지도자들은 그 세상을 이제 조금 점점 경제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와 이란도 이렇게 관계 정상화를 하고 최근에는 이란과 이집트가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만이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UAE도 제가 살 때는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르단을 통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도 여권에다가 도장 못 찍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도장이 있으면 혹시 못 들어올까 봐. 안 찍어줘요. 그때 거기서 그냥 종이를 따로 주면 종이에다 찍어줬어요. 얘기하면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군요. 네, 그 정도로 서로 조심했는데 UAE와 이스라엘 비행기가 직항이 생겼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과거 종교와 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경제적 관점에서 중동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게 아니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 경제적으로 새 질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지금 꿈을 엎어버린 거죠. 아픈 데를 자꾸 콕콕 찌르고 있군요. 서로 이제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이란은 이스라엘 잘 되는 거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잘 되는 거 엎어버리고 서로 경제적으로 부흥해버리면은 특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하고 한 통속이 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했던 게 이스라엘과 UAE가 그 드론 제작을 함께 했었고 이스라엘 무기가 요르단과 바레인에 수출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오만이 거기에 또 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엎어야겠다 그랬나 안 났나. 전쟁이 다시 얘기로 들어가지고 이란은 분명히 전쟁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말려 들어가지고 자기 꿈이 완전히 박살나는 게 정말 싫어합니다. 이란은.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 사람은 모든 걸 정치적 관점에서 봅니다. 경제적 관점보다 정치적 관점이 하나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정치적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낼지 저는 그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란은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고 네타냐후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 확실하고요. 일단 그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고 아까 그 요르단이나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도 계속 미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싫어하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의 표를 굉장히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선거의 대통령의 그 결과는 누가 표를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미시간을 포함한 위스콘신 이런 몇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있어요. 그 주에서 누굴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미시간 주에 아랍계가 굉장히 많아요. 저번 때 대선에서 트럼프가 졌잖아요. 바이든이 근소하게. 그 표 차이가 아랍의 수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인의 마음을 얻으면 이길 수 네, 있다는 아랍인의 거네요. 마음만 얻어도 이길 수 있고 지금 이전에 바이든이 그걸 다 잃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질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아랍 그 애들만 나가도 표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해리스가 나오면서 그 바이든이 다 지고 나가버렸죠. 그 해리스는 이번에 네타냐후가 미국 갔을 때 안 만나줬잖아요. 아니 안 만나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연설할 때 없었죠. 그리고 안 친한 척 하려고 일부러 조금 거리를 두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아랍인들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방대하게 좀 여쭤봤는데요. 오늘 배울 거는 아랍의 정세도 경제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경제 흐름에 따라서 지금 중동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뭐 지금 각 나라들이 비전 뭐 2030, 2035, 2040 뭐 발표하고 있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특히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는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한테도 큰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한번 한국에 오시면 지금 한국에 잠깐 오신 거잖아요. 네. 다음번에 또 한국 오시면은 저희 티타임 구독자분들을 찾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